제8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로써 꼭 355일 남았는데요. 특히 3월에 치러지는 대선과 맞물리면서 여의도시계는 이미 내년을 가리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년 선거에서 충청 민심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이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분위기와 충청 표심을 가를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토론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출신 의원 두 분께서 나란히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명수입니다. 국민대 행정대학원 김우석 객원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산을 강훈식 의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모건대 공공인재학부 권선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선필 교수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저희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지지 모임이 잇따라 출범하는 등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특히 석 달 앞서 치러질 대선과 현역 단체장들의 프리미엄이 통할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먼저 두 분 의원께 이 각 당 분위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네네. 예,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네. 국민의힘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공유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 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네네. 이렇게 국민적 관심과 또 당원들의 참여가 높은 거는 기대 이상입니다. 예. 최종 투표율이 45%면 아마 지난 10년 동안은 가장 높은 투표율 같습니다. 네. 특히 젊은 층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다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저희가 예상치 않은 미래의 정치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돼서 당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자,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준비와 또 여러 가지 또 기대되는 점, 또 거기에 따른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당 지지율 상승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런 그 국민힘의 그 대표 선출을 어떻게 대선과 지방선거로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는 바로 혁신과 통합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보다 연령이 훨씬 젊은 20살이 젊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다는 것이 최고는 아니겠습니다만 젊음은 바로 혁신을 해라, 변화를 해라, 달라져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사실 정부당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이번엔 정말 우리가 대한정당이 돼야 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를 듣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가 단순히 그냥 과거와 같은 그런 대선 지선이 아니고 크게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거냐, 조금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발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데 자세히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지난 지방자치에 대한 심판이고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민주당은 일찌감치 대표를 뽑았고요. 지금 경선 과정, 전당대회까지 지켜보셨는데 위기감이 상당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상 국회의원 재선 중에 가장 젊은 편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 건 왜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3년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또는 젊은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낡은 정치인, 낡은 정치를 멀리하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 기대감이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전 축하드릴 만한 일이다. 그리고 그런 세대 변화가 세력 교체로 이어지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도 거기에 걸맞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동산을 자발적으로 다 전수점 조사를 의뢰했고 그래서 12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은 출당을 권유했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물론 8명은 이미 본인들의 출당을 이렇게 탈당을 예고하고 있고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또 얼마 전에는 소위 조국 논란에 대해서 당대표가 국민께 정식으로 또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송영길 대표는 이름만 빼고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마음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 정당의 혁신 경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혁신은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일 거라고 봅니다. 어떤 마음이 진심이고 어떤 것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가 앞으로 이제 기간 동안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마음에 더 흡족한 정당이 어딘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와 그로 인해서 지방선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뭐 지금 두 분 의원님들 각 당 분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서 대선이 3달 전에 치러집니다. 사실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어떻게 보면 세트로 엮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2017년도에 보면 민주당이 대선을 이기고 그 이듬해 지방선거를 거의 싹쓸이했거든요. 그 대선하고 이렇게 치러지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근본적인 이야기는 지금 방금 두 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들은 여전히 정치권에 대한 실망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할 거 없이 현 정치가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계속 표출이 될 텐데 지금부터 대선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나올 거고요.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다시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이거는 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또는 계층에 따라서 대선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저는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당도 아마 대선 결과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는 저는 지방선거하고 대선은 같이 가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갈 가능성이 높고 얼마나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을 하고 통합을 했느냐라고 하는 우리 이명수 의원님 사용하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제도 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적 아이디어나 정당 혁신을 가지고서 대선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그 당이 대선 후보를 뽑힌다면요. 대선 후보로 뽑힌다면은 그러면 이제 좀 국민들이 만족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 유권자들이 불만족이 있다면 저는 지방선거에서 더 큰 변화가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가 기존에 늘상 보였던 결과랑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 김 교수님,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산 문제나 또 대선의 모든 이슈가 쏠리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대선하고 같이 치르는 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야가 합의가 되면은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선거가 4년 주기로 돼 있고 대통령 선거, 주지사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다 그 4년 임기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게 맞춰지는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다 4년인데 대통령 선거만 5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사실은 이슈도 이슈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왜 2번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맞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권력 구조의 문제가 엮여 있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또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이제는 한 번은 그 정리를 하고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5년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단임제로 하면서 폐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틀 자체를 한번 좀 다시 검토해볼 시기가 됐다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 그럼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가지고 좀 얘기 좀 이어갈게요. 의원님, 사실 30대 당대표가 출마를 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지지를 했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측했던 일은 아닙니다. 네네. 뭐 항상 뭐 우리 윤여정 씨가 그 오스카상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예기치 않은 일로 채워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정치도 항상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기저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네. 바로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이 지금 네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가장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바꿔야 된다.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그런 맥락에서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 바꿔야 된다는 게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나 정치적인 성향보다도 이번에 차제에 당을 바꾸자면 안 된다. 이렇게 네. 해서 저희 당내도 그렇고 밖에 있는 젊은 층들이 함께 가세해서 아마 이준석 후보의 여러 가지 선거운동이나 직접 참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네.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도 바꿨고 네.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이 정치 변화도 미리 어느 정도 예고를 주는 게 아닌가, 시그널로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에서는 누가 당선이 되고 하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애시당초부터 좀 진작에 적절히 수용하지 네. 못한 그런 과거에 대한 잘못도 우리가 함께 성찰을 하면서 네, 정말 미래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확실하게 만들어보자 네. 그런 준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아마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강 의원님, 뭐 정치하시는 분들 목적은 집권이잖아요. 대선이 뭐 네. 꿈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러려고 모인 거고요, 사실. 예, 예. 민주당에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이준석 대표의 예, 당선이요. 예, 예, 이게 축하할 일이고 예,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의 과제가 몇 가지 있겠죠. 네, 네. 어떤 제가 뭐 과제? 남의 정당이라서 아이, 많이 그래도 평을 말씀드리기는 해주셔야죠. 그런데 예. 첫 번째는 인물이 교체됐으면 거기에 걸맞는 세력이 교체될 건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혁신 경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기존의 것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그 변화의 뒷받침들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 네. 근데 지금은 국민의 지지율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면 이게 일단은 지속될 갔죠. 수 있는지도 네.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뭐 최고위원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긴 하지만 또 네, 네. 공당을 운영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무게감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보여줄 것인지도 네. 이제 저희가 어떤 의미로는 기대도 됩니다. 네. 또 잘 해주시면 더 그게 더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다면 또 네. 반대로 현역 의원들이 100분이 넘는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네. 거 하나하나가 시험대인데요. 네, 네. 그 시험대를 국민이 관심 갖고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게는 호재가 될 거라고 굉장한 봅니다. 호재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걸맞게 이제 우리는 우리 당대로 네. 저희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다른 시험대에 올라서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네, 네. 저는 저 흐름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년 대선과 또는 특히 지방선거에는 세대 교체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36세의 당대표의 공천도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본인이 오늘 수락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공직자들은 시험 봐서 네. 후보를 선발한다고까지 네,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아마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방의회를 놓고 많은 자격이라든지 이런 걱정들이 목소리가 늘 많은 있었죠.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저 능력주의 중심, 시험주의 중심으로 돌파가 될 것이냐, 네. 아니면 또 다른 분란이 될 것이냐도 저는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저희 김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뭐 강원식 의원님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위기가 되겠습니까? 기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기 민주당 분들 많이 아는데 예. 처음에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예. 좀 지나고 나가지고 안도감을 좀 느끼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 들어보면은 두 가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네. 대선 후보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을 막을 거다. 그리고 네네. 국민의당과 통합 부분들도 어려워지고 네. 그 대권 후보가 들어오는 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여당에서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선 후보가 있었을 때 당무는 그야말로 대선 후보가 주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대선 네. 기간에는. 네. 그런데 그때 대표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가지고 당내 불협화음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준석 대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정치를 10년을 하신 분인데 네. 그걸 모르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것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공정을 계속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네. 대선 후보 과정에서 선출 과정에서 공정을 100%
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첫 번째 그 리스크를 해지하고 그 다음에 2인자로서의 그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하면은 그 정권 교체가 되면 1등 공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30대 공천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매우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런 우려는 잘 피해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좀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뭐 30대 국민의힘 당대표 이 충청권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게 뭐 일단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당대표가 되면 첫 번째 할 일은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의원들을 어떻게 통솔할 건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 조직을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조직에는 지역까지 다 포함하는 당 조직이요. 이런 이제 당 내부적인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후보군을 어떻게 정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겁니다. 지역의 경우. 이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면 괜찮은데 잘 진행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염려를 사실 강 의원님이 뒤돌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응해서 지역도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지역의 청년들을 또는 젊은 세대를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그동안 만들어 왔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에서는 별로 저희가 구경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맞물려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다. 현재로는. 그렇게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 안 해봤던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역사에서 처음 겪는 일이거든요. 이 정도의 사건은 당대표의 이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변화 자체가 사실 100년 만에 한 번은 있을까 봐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결과로 벌써 이미.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당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돼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충분히 국민의힘이 싸워줘야지 이 민주당도 좀 정신 차리고 나갈 텐데 국민의힘이 그 싸워주지 못하면 어설프게 선거가 끝날 가능성도 또 염려가 되는 면이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쪽이 세게 경쟁을 하면 할수록 좋은 정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우리 이 의원님 뭐 간단하게 좀 그래도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뭐 저희가 예상했던 거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가 그 선거 과정에서 많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혹시 대권 후보가 제약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누구든 개방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얘기한 이제 공직선거 시험을 치는 거 그거는 무슨 이제 필기시험 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공직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이 있는 거냐 하는 거를 그 사람의 정책 판단이라든가 안목이라든가 심지어는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지 이 필기시험 치고 무슨 뭐 우리 학과 시험을 치겠다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게 지금 공직에 앞으로 나아가자는 사람한테 새로운 변화의 어떤 계기를 주는 그런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 기대되는 거와 우려되는 것, 우려되는 것들을 잘 기대로 바꾸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30대 당대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 이거 가지고 10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지방선거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과 이제 같이 항상 거론되는 이름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하면 또 이쪽에서는 충청대망론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과연 충청도 사람이냐,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적격자냐, 그리고 과연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자꾸 저한테 야당한테 야박한 이야기를 물어보셔갖고 제가 곤욕스럽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도 충청은 항상 전국 지형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충청의 민심이 어디로 결정나냐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결정돼 왔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충청 후보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충청 후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충청 후보라고 했었고요. 사실 충청이 연고가 별로 없어도 충청 후보라고 하는 약간 과잉된 형태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충청이 실제로 충청도가 키운 양승도 도지사도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서 전 좀 오히려 안타깝다. 그리고 실제로 충청에서 사선도 하고 도지사도 됐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 뭐 충청이냐 아니냐 제가 이런 걸 논박하고 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도가 그런 역할들을 쭉 해왔던 것. 그러니까 좀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실은 또 반대로는 정운찬 총리도 충청 총리라고 해서 공주에 가서 행정수도 문제 가지고 이야기했다가 크게 혼나고 오히려 돌아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죠.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총장이 이제 후보로 등락했을 때 충청의 민심 또 충청에 대한 애정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평가들이 다시 한번 정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딱히 충청에 대해서 과정이라든지 함께한 호흡을 한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향후에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뭐 어제 뭐 대선 후보 지지도가 공개가 됐는데 뭐 지지도 최고를 찍은 날 뭐 공수처에서는 뭐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이준석, 윤석열 조합 뭐 정해진 건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쪽 충청도 쪽에서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권에 나오도록 한 건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임명식 그때 쥐 고발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조국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 윤 총장께서 결국은 이제 정의와 공정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사법 질서를 세우려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얼마 전 조사에서 35%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때 이재명 지사가 23%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 근데 그게 내용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또 입에 귀에 걸면 귀걸인데 좀 안타깝고 앞으로 그 기출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만 절대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하고 결국 대권 행보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새삼 설명을 드릴 수가 필요가 없고요. 아까 이제 충청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말하자면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낳느냐 뭐 저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 부친이나 또 그 본인도 충청 영구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 정치적으로 충청권에 JP서부터 많은 분들이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런 그 잠재된 충청 대망론과 연계 삼아 현실론으로 이걸 바꿔보자 이런 특히 충청권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열의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윤 총장이 언제 뭐 입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의 판단과 그게 맡기는 거지 우리가 그걸 촉구할 필요는 없고요. 현 정국의 흐름이나 야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뭐 유력한 대권 후보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다만 적어도 이제 저도 이제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청도 사람이 꼭 돼야 된다. 충청도 사람이니까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권력 지형이나 그동안에 정말 여러 번의 대통령 리더십을 보면서 이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공정과 정의 이런 그 화두에 맞는 사람은 윤석열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와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연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권 교수님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 분 각당 우리 지역 소속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아쉬운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와야죠.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충청권의 이슈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인물도 못 키웠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이슈가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는지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인물 갖고 설득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유권자들, 충청권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이 잘할 거, 이거는 정당의 관점에 오히려 가깝고요.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면 제일 좋고요.
아니더라도 충청권과 이런 연계가 있다. 설득하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거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언론에서의 논의도 그렇고 네. 이런 얘기 자체가 충청권을 홀대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점 자체가. 예. 왜 이 사람을 충청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먼저 시작하냐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더 이상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존심 상하는 얘기잖아요. 예.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는. 예. 김 교수님은 뭐 동의 안 하시죠? 예. 이건 뭐 동의 안 하고 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이에요. 아, 제가 그러세요? 예전에 이회창 총재 보좌역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이회창 총재 모시고 예산에 갔는데 뭐 예산 사람 맞아? 이런 식의 분위기, 뜨악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도 충청도고 그런데 왜 충청도 후보한테 이렇게 할까라고 의구심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충청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역보다도 국가를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의사, 열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뭐 지역이나 집안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면은 당연히 지지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설득했을 때 그것이 대선 후보로 하는 거고 플러스 알파 지역 사람이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윤석열 총장 그리고 나머지 보수 진영 9명의 용들 중에서 또 전체적으로 여야를 합쳐가지고 충청도에 어떻게 메리트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가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을 천착해야 하고 앞으로 그게 모든 후보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세종시 부분은 앞으로 네. 대선 때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거고 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세종시가 굉장히 큰 업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충청도 민심을 얻었잖아요. 네. 그런데 세종시 문제가 상당 부분 완성이 되지 않고 지금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 충청도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 때는 그걸 한번 매듭 짓고 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후보가 충청도의 민심을 얻어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방선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대선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일단 뭐 그 얘기부터 좀 할게요. 이번에 뭐 이준석 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2030 세대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과연 그럼 내년 대선 지방선거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겠죠? 예, 사실 민주당이 좀 젊은 정당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아까 여러 가지를 많이 바꿀 건데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던 윤석열의 충청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낡은 정치거든요. 그렇죠. 본인하고 특별히 연고 없는데 내가 네, 충청도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 아까 우리 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을 위한 컨텐츠가 뭔지 네, 네. 그리고 충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이제 이것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런 요구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다가 당에다 이제 그런 요구를 할 거고 또 그런 요구를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2030의 특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의 실현을 어떻게 해줄 거냐. 네. 과거에 학연, 지연 가지고 하는 정치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의 돌풍 또 20대, 30대의 돌풍들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고 또 사회적 현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경쟁하는 양당의 모습이 저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의 돌풍은 낡은 정치인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젊은 정치인을 선호한 건데요. 여기서 사람을 빼면 낡은 정치 그만하고 젊은 정치 하라는 겁니다. 네. 물리적인 낡음, 네, 네. 물리적인 나이가 본질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젊게 도전하고 네. 또 젊은 관점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 이게 네, 네. 결과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네. 결과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교체 또 그런 구체성 있는 실현들을 해내는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구체성 있는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런 표현이 바로 이준석 대표를 뽑아낸 거 아닌가 네, 싶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누구나 다 20, 30대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무슨 유권자 분포로 봐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총선 기준일 때 그러니까 19세부터 20대, 30대가 34%입니다. 네. 그러니까 3분의 1입니다. 네. 전체 유권자에. 네, 이렇게 네. 중요한 유권자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치권이 뭘 했느냐.
제가 국회에서 청년 미래 특위위원장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말로만 했지 네. 실제 가시적으로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없다. 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없고 집 없고 결혼도 네, 못하고 굉장히 암담해요. 이분들한테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부분적으로나마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만드는 데도 작용한 거라고 보고 네, 이런 흐름이 앞으로 내년 대선과 지선도 당연히 영향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렴을 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게 네, 문제인데 네. 그거는 정치뿐만 아니라 각 분야가 이제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네. 자꾸 부문별로 시스템화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도 유럽에 가서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보니까 부의장이나 장관이 30대, 40대가 나옵니다. 네. 그분들이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되는가 했더니 거기는 아예 의도적으로 청년을 예를 들면 저 의원, 지방의원에 얼마를 포함시키거나 네. 또 장관이나 이런 데를 의무적으로 보내게 하고 국회도 물론이고요. 네. 그런 의도적인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연정만 젊기 때문에 국회의원하고 장관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전체를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에서도 20, 30대의 참여나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통 뭐 60대, 70대 그러면 뭐 고정표잖아요. 보수층을 지지하는. 근데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 진보 쪽일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훨씬 더 실리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죠. 네, 실리적으로.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예, 줄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두 분 위원님도 계시지만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발견한 건데 20대, 30대가 되게 감성적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진행하는 과정 자체에 얼만큼 이 사람들을 공감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시면은 설득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특히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감정적인 표현이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려면은 상대방이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체제 이 시스템 움직이는 것이 안정적으로 갈 때 저기랑 얘기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 자체가 얼만큼 그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겉으로 보여주시기는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게 저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로 정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분권적인 방식으로 또는 참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치 구도에서는 네, 네. 계속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20, 30대가 거기에 대해서 툭툭 던지는 거 이렇게 선거 결과 때마다 반응하는 걸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고 과거의 방식대로 대응하셔가지고는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20, 30대가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균형추를 오히려 지역이 아니라 이 20, 30대가 균형추를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치를 운영하는 정당도 특히 정당은 내부적으로 법을 안 바꾸도 안에서 다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이 시스템적인 정당의 시스템적인 전환을 얼만큼 내년 대선 전까지 잘하시냐가 저는 내년 선거 결과를 대선과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아니라 정당의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 교수님이 팁을 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스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치 선진국들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우리는 약간 청년 대할 때 포퓰리즘식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네. 특정 인원을 발탁해가지고 네. 검증이 안 된 사람을 이렇게 위에 놓고 또 한계가 있으면 버리고 다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스타덤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뭐 이렇게 별로 빛을 못 하고 그렇게 되는데
마크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크롱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 있었고 장관까지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30대 대통령이 해도 큰 무리가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증이 안 되고 갑자기 소년급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굉장히 소모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발탁됐다가 어느 순간 버려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무리하게 되고 쌓지를 않고 결과적으로 정당이 굉장히 부침을 거듭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정당에서 계속 키워가지고 지방선거에 내세워가지고 실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되면은 뭐 중앙에 하고 주요 당직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수상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자원들을 소비하면서도 결국 정치 발전이 지지부진해질 거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뭔가 확실하게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불신을 얘기하고 그런 와중에서 임시 방편을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확실히 고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이번 대선이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는 진짜 냉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지금 국가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이게 뭐 30년을 비정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의 지체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 누가 후보가 되시든 아주 정면을 해가지고 사익을 떠나서 뭔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헌 얘기까지 가면 저희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다시 할게요. 먼저 그것 좀 여쭤볼게요. 뭐 이 의원님 뭐 충남도지사 후보군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뭐 이 의원님 얘기 항상 나옵니다. 어떻게 충남지사 도전하실 거예요? 글쎄요,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방선거에도 계속해서 언론에는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 제가 실제 출마한 한 번밖에 못 했는데요. 뭐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있어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가 대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선거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충청의 그 지방자치단체 이 구성은 민주당 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모두 100% 민주당 소속이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4분의 3이 민주당이고 4분의 1이 국민의힘입니다. 광역의원은 87%가 민주당이고 또 기초의원의원은 60%가 넘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한 이 충청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고 미래에 그러면 이걸 계속 할 거냐 다른 데 맡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회라고 보고 저희는 그동안 국민들한테 그런 그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더 성찰을 하고 이번에는 꼭 우리 지방자치를 새로운 그 차원에서 끌어가야 된다. 단순히 뭐 정책 몇 개를 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지방자치가 우리가 1990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 단계 도약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해오던 일을 다시 점검을 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끌어가야 된다. 이번에 저도 강력하게 주장해 지방자치법 개정할 때 단체장을 늘 이렇게 선거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은 소위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하는 거를 통합형으로 해서 외국처럼 이번에 우리 시장을 뽑지 말자. 일단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따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전직 시장을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런 그 기회를 주도록 하는 거를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차원에서 이 지방자치가 논의가 돼야지 기존에 해오던 조직을 또 그런 그 일들을 조금 개선하고 약간 뭐 점증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국민의힘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 아까 얘기한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젊은 마인드 이분이 뭐 얘기한 게 민주주의의 순수함을 확인시켰다는데 그건 대선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도 필요하고 어떻게 대선 이상으로 지방자치도 굉장히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저도 좀 활용하고 싶고 우리 국민의힘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도당위원장이시니까. 오늘 그 30대의 당대표만 이야기하는데 40대의 도당위원장이 충남에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은 이미 그런 세대 교체들을 실현 민주당은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하고 예, 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시도위원들을 더 젊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만 여의도 격언에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그러거든요. 네.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더 젊고 에너지틱한 인재들을 어떻게 모으느냐. 네. 또 저희들도 또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하면서 젊은 에너지를 모으느냐가 저는 다음번 지방선거의 본질이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대선의 결과가 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네, 네. 대통령 선거를 3월 9일 날 하고 지방선거를 6월 1일 날 6월 1일 날 하면 하죠. 사실상 대통령 선출되고 초반에 가장 인기가 좋을 때 지방선거를 그렇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러면 사실 연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보통 한 1년이라도 지나면 평가도 하고 심판도 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은 원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요. 네. 대통령 선거는 미래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네. 미래에 대한 선택으로 한 10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단 말입니다. 네, 네.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 대선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대선 결과에서 충청권의 숙제로 본다면 네, 네. 우리에게는 어떤 콘텐츠들을 양당의 후보들이 또는 뭐 또 다른 후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보들이 어떻게 충청권을 위해서 구애하고 또 내놓을 것인지 네, 또 충청의 미래를 어떤 콘텐츠로 제시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사실 아까 잠깐 우리 김 교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세종시 문제는 사실 이제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완성 단계로 들어가고 있고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네. 20여 년 만에 이제 좀 국회 이전까지 한다면 이제 완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다면 그 다음에 또 충청의 먹거리, 또 네. 충청의 새로운 비전, 또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세종시나 충북 모두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다음 대선에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대통령 후보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네. 대통령 당선자가 이어지는 지방선거에선 여든 지금은 누가 이길 거라고 대선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내놓으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충청권이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서 대선- 이제 저도 그 예, 말씀하신 거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현직에 대한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원까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문제는 그러면 후보를 어떻게 내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현직들을 그대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갖고는 이거는 평가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네. 일했는지라고 하는 거를 하시면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이게 이어지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네. 예를 들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단임시장을 지금 몇 번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가 아마 대표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정말 민주당이 제대로 일했는지 왜 그러냐면 시위에서부터 몽땅 단체장까지 전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네. 같은 경우 민주당이 제대로 했는가라고 하는 걸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평가를 유권자들한테 받기 전에 당원들한테 받아보셔야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제대로 못 하신다면 역으로 분명히 당을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유권자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새로 나타난 아까 이준석 현상이 나타난 민심의 변화를 보면 이 과정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변화를 통해 갖고. 네. 그 민주당도 현직에 대한 자기 반성을 충분히 하지 않으신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선과 관계없이 이건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쪼개져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 개별적인 후보마다 다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거구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나 대응이 민주당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아마 저는 다음번에 현직들에 대한 민주당 내 당내 경선도 되게 강할 거라고 강할 봅니다. 것이다. 도지사든 시장이든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도전할 거라고 봅니다. 뭐 저희가 많이 당선됐던 과정에서도 사실은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 때문에 저희가 많이 당선되기도 했었던 것처럼 그렇죠. 다음번 선거도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일정 정도 반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 정당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네. 가령 그냥 충남도당에 요 관련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 5일 날 136
36명의 기초단체, 도지사부터 광역의원, 시의원, 기초장 전체 다를 부동산 전수조사를 경찰에다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만드느냐, 네. 아니면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도덕성이라든지 기준들을 스스로 엄격하게 높여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 말씀대로 당내의 자율적인 경쟁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붐업이 조성되는 것. 근데 이런 배경들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뭐 이렇게 여야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가 정권이 재창출된다면 아마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이 도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로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반대로 또 저희가 진다면 또 도전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함께 변하는 것이지 뭐 단독적으로만 요 평가만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공 교수님이 좀 엄숙하고 반성하면서 집권당의 무게감을 가지고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될까요? 뭐 두 분 말씀 잠깐 듣고 갈까요?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한 대로 각 당이 정말 사활을 걸고 이제 경쟁을 할 텐데, 저희도 우선 이제 대선이 먼저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동시선거 문제는 제가 선관위에다가 직접 자료를 요구해서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의외로 동시선거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선 대선에 지선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용면에서 결코 절약이 되지 않는 게 우리 지방선거는 14일이에요. 선거 기간이. 대선은 23일이에요. 그럼 긴 거에 맞추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람이 3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됩니다. 취임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선거의 차이가 있어요. 재외선거나 공관선거 이런 것들은 또 대선하고 지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선거리에서는 이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 이미 보도가 돼서 사실상 동시선거 어렵다라고 하면 대선을 먼저 치르고 이제 지선을 나중에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지선이 미친 영향이 크다.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강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결국 이제 과거에 뭐 경험이 얼마나 있고 무슨 자리를 했고 뭐 경력이 어떠냐. 경력 그거보다는 정말 이 선거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냐. 미래 우리 저 충남, 충청도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사람이냐. 그런 거를 거의 공개적으로 엄밀하게 공정하게 평가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세우자. 그런 것이 우리 인물이 인물이고요. 거기에 20, 30대를 우리가 많이 이제 강구를 하겠다. 제가 이번에 이제 아직 그 법안을 지금 바로 내는데 앞으로 그 지방의회의 경우는 청년을 반드시 그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걸 일단 법안을 좀 내고 거기에 장애인도 좀 들어가게 됩니다만 그런 의도적인 다소의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필요한 것 같은데 자란 이 젊은 층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서산 국제 민항이라든가 또 뭐 동서 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핵심적인 사업들을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나 비전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분명한 거는 보니까 과거보다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좀 뭐 분위기가 그런지 많이 문의도 많고 좀 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고무적입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방선거하고 이번에도 지방선거는 지역 선대위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지역 선대위원장이 시도지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승리하면은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도지사 그 지역의 선대위원장이 중요한 이유는 후보한테 지역 민원의 우선순위를 어디까지 올려놓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지역 그 선대위원장이 후보들을 설득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약을 해서 그걸 관철시키면은 대선에도 중요하고 승리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선거 때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시기는 달라도 한 몸이다. 그렇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그 선거 기간에 3개월 정도지만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벌어지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선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토론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워낙 변수가 많은 선거판이지만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늘 누가 뛸까에 쏠리곤 하죠. 여러 후보들이 본선에 오르겠지만 화려한 구호보다는 지역민들의 삶을 중심을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